고수의 생각법.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지은이는 조훈현. 오늘은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바둑 기사죠. 조훈현 바둑 기사가 쓰신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부제는 이제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이 책이야.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이고요. 올해 6월 15일에 초판이 발행되고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3세 인쇄를 한 책입니다. 전체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책 가격은 15,400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뭐랄까 뭐 좋은 책인데 뭐랄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방법론에 대한 얘기랑 자서전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책인데 잘 섞였다기보단 좀 뭐랄까 좀 어설프게 섞인 뭐 이제 약간 좀 어설프게 섞인 이제 그런 책인데 내용 자체는 뭐 본인의 그런 그 바둑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권해주고 싶은 책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뭐 그런 책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 책을 뭐 최근에 읽은 책이니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쭉 읊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별로,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아니면 이 책의 전반적인 좀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위주로 쭉 그냥 읊어드리는 형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자는 조은현. 조은현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신다면 아마 젊은 분들이시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수, 그러니까 나라의 손이나 이런 건데 국수라고 칭해지는 최고의 바둑 기사고 1938승, 그래서 세계 최다승, 그리고 세계 최다 우승 160회 그런 기록을 보유한 이 시대 최고의 승부사다. 처음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게 이제 그 잉창지배였죠. 여기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당시만 해도 변방으로 평가받던 한국 바둑을 세계 바둑의 중심으로 올려놓으면서 바둑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다. 근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 보면 국내나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바둑 역사에서 빛나는 업적을 세웠지만 본인이 키운 뭐 키웠다기보다 어쨌든 본인이 거두었던 제자 이창호를 비롯한 후배 기사들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고, 어쨌든 정상과 밑바닥을 여러 차례 오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깨닫고 인생에서 승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깨달음과 초연함을 얻었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퀘스천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인생에서 승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뭐 깨달음과 초연함을 얻었다. 이거는 뭐 인정할 수도 있는데 뭐 이기고 지고 하면서 생각의 힘을 깨달았다. 이거는 글쎄요, 책에선 좀 얻기 어려운 교훈이 아닌가. 100% 권해드리는 책은 아닙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바둑답게 1단부터 보통은 이제 프로 기사들의 최고가 9단이잖아요. 근데 인생에서의 단수라고 하면 이제 10단도 있겠죠. 그래서 10단까지 이렇게 책을 좀 나눠놨어요. 뭐랄까 어설픈 짜맞추기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10단까지 써있고요. 그러니까 목차로 따지면 이제 그
10절이라고 하나 10장이라고 하나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쭉 보겠습니다. 뭐 이 내용들이 뭐 요 순서대로 쭉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문 볼게요. 들어가면서 지금부터는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고 11살 때부터 18살 때까지는 부모님 없이 타국 생활도 했다. 젊은 나이에 국내 대회를 석권했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도 올랐다. 하지만 불과 43세 제자에게 모든 타이틀을 빼앗기는 쓰라리면서도 행복한 경험을 했다. 나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서고 또 떨어지고 올라서기를 반복했다. 이기고 지는데 이골이 날만도 한데 아직도 패배의 아픔은 무뎌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다. 타고난 승부사로 불렸던 나이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보니 인생에서 승패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비록 이기지는 못했더라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는다. 나 자신이 오로지 생각 하나 바꾸는 것으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이창호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어차피 빼앗길 타이틀이라면 내가 직접 키운 제자에게 빼앗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자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 모든 타이틀을 다 빼앗기고 예선회초조차 탈락했을 때에는 이제 바둑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흔들렸지만 여기가 바닥이니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니 그렇게 편안해질 수 없었다. 생각을 바꾸는 건 그저 마음만 고쳐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심지어 결과까지 달라진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생각인 것이다. 1단 바둑고수가 말하는 생각의 법칙. 아이고 너무 컴퓨터적인가? 1단 바둑고수가 말하는 생각의 법칙.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좀 깁니다. 잉창치 매는 대만의 부호인 잉창치가 사제를 들여 만든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다. 내가 결승에 진출한 1989년이 제1회 대회였다. 4년마다 열리는 바둑 올림픽인데다 상금 규모가 무려 40만 달러에 이른다. 당시에요 후지츠 배가 10만 달러였으니까 1억 원 정도 됐다면 기존 그 바둑 대회 한 4배 정도 되는 상금이 걸린 대회가 처음 열린 거죠. 바둑 기사들한테는 엄청난 관심이 있었겠죠. 자,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사실 잉창치배는 처음부터 중국인이 중국 바둑을 위해 만든 대회였다. 중국은 바둑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에 대단했지만 늘 일본 바둑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그런데 1985년 시작된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중국 기사 내웨이핑이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 1-3회 대회를 1회부터 3회 대회까지 모두 통틀어 무려 11승을 거둔 것이다. 이 기세를 몰아 중국은 잉창배를 통해 어느 나라가 바둑 최강국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콧대 높은 일본 바둑을 꺾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바둑 강국으로 우뚝 서려고 한 것이었다. 참가하는 기사들을 봐도 중국인이 절반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일본인, 한국인은 나와 조치훈 구단이 유일했다. 하지만 조치훈 구단은 일본 교원 소속이니 실질적으로 초대받은 한국 기사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결투에 초대받은 일종의 들러리였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저 구색을 맞추는 들러리에 불과했던 내가 결승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결승 대국을 몇 주 앞두고 갑자기 주최 측에서 5번의 결승 대국을 모두 중국에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한 사람의 안방에서 5판을 전부 두라는 건 다른 한 사람에게 그냥 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중국에서 3판, 제3국에서 2판을 두기로 합의를 했다. 당시 중국은 우리에게 중공이라 불리던 나라였고 서로 수교도 맺지 않았으니 직항노선이 있을 리 만무했다. 홍콩에 가서 비자를 받고 거기서 다시 항공, 선박, 열차 등 온갖 교통수단을 동원하여 만 이틀 만에 겨우 중국 항저우에 도착했다. 여기서 홍콩에서 항저우면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홍콩의 바로 옆이 심천이고 심천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항저우인데 뭐 어쨌든 그랬다 치고요. 게다가 나를 조여온 건 중국의 분위기였다. 처음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활주로에 미국이 편대가 줄지어 서 있고 공안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 호텔에서도 산책이나 외출을 하면 그림자처럼 공안이 달라붙었다. 저녁 6시만 넘으면 칠흑처럼 까만 어둠과 무섭도록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대국에 대한 부담감보다 환경이 주는 압박감이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이런 와중에 첫 대국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잘 두었다기보다는 내 웨이핑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국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느라 극심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서 대국 중에 응급상황이라도 벌어질까봐 늘 산소 마스크를 옆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일주일이 넘어서자 어서 빨리 중국을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분열될 것만 같았다. 숨막히는 중국의 분위기가 내 목을 조여왔던 것이다. 며칠 간격으로 이어진 제2국과 제3국은 내 웨이핑의 승리였다.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제4국은 나의 한집승이었다. 2대2 마지막 제5국. 내 웨이핑은 바둑판의 중앙에 성을 쌓아나갔고 나는 철저하게 귀를 팠다. 내가 발빠르게 공격을 하면 그는 방어하면서 두텁게 따라왔다. 그런데 중반부터 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집중력이 흩어지면서 바둑수가 보이지 않았다. 상대방이 이를 놓칠 리가 없었다. 그는 난해한 초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나는 한 수 한 수 아슬아슬하게 방어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 나갔다. 이대로 끌려다니다 끝날 것인가. 머릿속에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돌을 던지고 편하게 쉬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내 웨이핑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정말 돌을 놓을 때마다 숨을 멈춰가면서 바둑에 집중하고 있었다. 심장이 약한 데다 꼭 우승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둘러싸여 있어서 힘든 걸로 말하자면 나보다 몇 갑절 더할 텐데도 그는 꿋꿋이 버텨내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자. 아직 바둑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다. 집중하자. 생각을 하자. 나는 고요한 생각이 결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내웨이핑도 보이지 않고 진행 요원들도 사라졌다. 조바심도 초조함도 심지어 이기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사라졌다. 바둑과 나 단 둘만 남았다. 그 절대적인 고요의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래, 바로 여기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쫓기던 내가 순식간에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공격을 하면 그가 궁지에 몰려 방어를 했다. 145번째 수를 힘차게 놓자 내웨이핑이 고개를 떨구며 돌을 던졌다. 이날의 승리는 한국 바둑을 단숨에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잉창칩의 2회 대회는 서봉수가, 3회 대회는 유창혁, 4회 대회에서는 이창호가 연달아 우승하며 바둑 삼국지의 패권은 단숨에 한국으로 넘어왔다. 바둑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날도 지금도 이날 벌어진 나와 내웨이핑의 기부를 두고 토론을 벌이곤 한다. 특히 후반부에서 밀리고 있던 내가 순식간에 살아날 수 있었던 129수에 대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조일기에 몰려있던 순간에 어떻게 그런 수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건 지금의 나도 알 수 없다고. 나는 그저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바둑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대국을 벌이면 먼저 머릿속으로 판을 그려야 하고 이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바둑은 절대 처음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다. 상대방 역시 이기기 위해 똑같이 치밀하게 판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본다. 아주 어릴 때부터 수많은 난제들에 부딪히며 살아왔고 결국에는 그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문제를 풀고야 만다. 세상사를 바둑판이라고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근성만 있으면 된다. 그 근성이란 바로 생각이다.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성,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상식, 체계적인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을 나는 생각이라고 부르고 싶다. 의지를 갖고 바라본다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물론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일 수는 없다. 최상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혹은 양보와 타협을 하거나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목표로 옮겨가는 건 역시 일종의 해결책이다. 다르게 생각해라. 나는 소위 말하는 바둑 신동이었다. 5살 때부터 아버지 바둑에 훈수를 두기 시작했고 기원에 들락거리며 웬만한 어른들을 다 이겼다. 9살 때 입단대회를 통과하여 세계 최연소 프로 바둑 기사가 되었다. 어른들은 내가 돌을 하나 놓을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수를 생각해냈느냐며 신기해했다. 전제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돌이켜볼 때 나는 전제도 아니었고 바둑을 잘 알지도 못했다. 나는 그저 생각이 자유분방했던 것이다. 당시 어른들의 바둑은 일본 정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정석이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받은 돌의 수순을 뜻한다. 그 수학의 정석 아시죠? 그 정석이에요. 그 정석.
나중에 일본으로 가서 처음으로 정석을 접했을 때 나는 그동안 내가 둔 바둑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정석으로 똘똘 뭉친 일본 원생들에게 무참히 깨지면서 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하지만 일단 기본기가 다져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망아지가 되어야 한다. 바둑은 틀 안에 갇히면 끝장이다. 막강한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믿고 수용한 자들이 아니라 의심하며 질문한 자들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본 자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자들만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바둑의 발전도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석대로 놓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과연 바둑이 4천년의 역사를 지나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변화와 혁명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싸울 힘을 기른 후 마침내 도전하여 이기는 것이다. 그 출발은 언제나 남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창의적 사고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자아를 단단하게 만든다. 바둑에는 유라는 것이 있다. 기사마다 바둑을 두는 기풍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각자의 성격과 추구하는 바가 나타난다. 바둑기사에게 자신만의 류는 일종의 자아다. 바둑을 어떤 식으로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만의 선언이다. 그래서 거장들의 바둑 대결은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처럼 다가온다. 요즘 바둑 교육은 학원식이다.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식대로 두도록 가르친다. 틀에 박힌 교육은 틀에 박힌 사고 그리고 틀에 박힌 자아를 만든다. 생각이 한정되면 자아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내가 일본에 갔던 9년 동안 나의 스승인 세고의 겐사쿠 선생님에게 바둑을 배운 적은 그야말로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선생님은 지도대국에 인색하셨다. 아주 가끔 복귀를 해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말씀도 안 하셨다. 어린 마음에 서운한 생각을 많이 했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선생님이 내 얼굴을 골똘히 들여다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내가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답이 없는 게 바둑인데 어떻게 너에게 답을 주겠느냐? 답은 네 스스로 찾아라. 그러면서 덧붙이셨다.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바둑이다. 아씨 힘드네. 세고의 선생님은 바둑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스승은 그저 방향만 제시할 뿐 혼자 공부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올바른 바둑 교육이었다. 선생님의 이러한 교육 방식 덕분에 나는 단 하나의 묘수를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끙끙거리며 황금 같은 10대를 보낼 수 있었다. 생각의 자유를 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개성이 강해지고 자아가 단단해진다. 인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끌어갈 자신감과 확실한 인성이 형성될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나 명예, 성공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진짜 행복은 단단한 자아에서 온다고 믿는다. 자아는 자존감이다. 자아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한다. 이러한 자아는 거저 얻을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과 자기 성찰,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져라. 남과 다른 창의적인 수는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프로바둑 기사들은 아마도 다들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수가 떠오른다고. 나는 창의성의 넓은 의미가 남과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생각은 그냥 떠오르지 않는다.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 그러므로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야말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때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집중해서 생각해야 한다. 제2단.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제주가 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15살 때 하마터면 바둑과 영영 이별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프로 입단을 통과한 이후로 나는 후지사와 연구소에 참여했다. 후지사와 연구소는 일본 바둑계의 기인으로 통하는 후지사와 슈코 선생이 운영하는 사설 연구회였다. 나는 거의 매일 이곳에 가서 오타케 히데오, 린 하이펑 등 일본 바둑계를 이끌어가는 쟁쟁한 인물들과 어울리며 바둑을 공부했다. 그 중에는 아베 요시테루 6단도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이씨, 1번. 쿵케! 오늘은 내기 바둑으로 한판 붙자! 맞나? 안 될 말이었다. 세구의 선생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박과 내기 바둑이었다. 여러 번 거절했지만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 자리에 앉았다. 내리 3판을 이겼는데 독이 오른 아베 6단이 더 해야 한다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6판을 이기자 그제야 아베 6단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날 600엔을 땄다. 그리고는 이 일에 대해 깡그리 잊어버렸는데 며칠 후 스승님이 나를 부르셨다. 쿵켄, 아베 요시테루와 내기 바둑을 두었느냐? 나는 네, 네 하며 시인을 했다. 그 순간 스승님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너는 바둑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나와의 인연은 오늘로 끝이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옷까지 몇 벌을 챙겨 스승님 집을 나와야 했다. 눈앞이 깜깜했다. 많은 사람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 결과가 파문이라니. 일본에서는 한 도장에서 파문을 당하면 다른 도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설사 한국으로 돌아가서 바둑을 둔다 해도 그 불명예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었다. 당장 생각나는 곳은 가끔 드나들던 한국 교문이 운영하던 식당이었다. 다음날부터 나는 접시 닦기 소년이 되었다. 열흘쯤 지나자 세고의 선생님이 드디어 화를 푸셨으니 이제 돌아와도 좋다는 연락을 왔다. 당장 스승님 집으로 달려갔다. 스승님은 내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알고 보니 내가 쫓겨난 후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고의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 모양이었다. 아베 6단을 비롯하여 후지서와 선생님도 열심히 들락거리며 용서를 빌었단다. 이 일로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당시에는 그 완고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나도 스승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비인부전, 부재승덕이라는 말이 있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높은 벼슬을 주거나 비장의 기술을 전수하지 말고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때 혼내지 않으면 그것이 훗날 큰 인격적 결함으로 자랄 수 있기에 미리부터 엄하게 혼을 내신 것이었다. 선생님의 원칙은 혹독했지만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그렇게 혼구멍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조금씩 옆길로 새는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원칙과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원칙이 아니라 뭐 예외 이런 거겠죠. 원칙과 타협하면 원칙을 지켜야지. 생각의 바탕은 인품이다. 생각은 행동이자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주 드물지만 프로기사들 중에는 정정당당히 바둑으로 실력을 겨루지 않고 장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개시기 규정이나 착수 규정 등 사소한 규정을 어기도록 슬그머니 유도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규정패로 지는 것이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당했다는 걸 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나는 그냥 내버려둔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정상은 아무나 가지 못한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도 있어야 하지만 인성과 인품이 따라줘야 한다. 특히 마음이 강해야 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도 곧 떨어지게 된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양반 자기 자랑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세고의 선생님은 내가 어디 가서 바둑을 지고 오든 이기고 오든 칭찬을 하신 적도 야단을 치신 적도 없다. 너무 어이없게 져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날에도, 화끈하게 이기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한 날에도 선생님은 나에게 평소처럼 마당을 쓸라느니 술상을 봐오라느니 하며 잡일을 시키셨다. 넘쳐오르는 기쁨도 찢어질 것 같은 아픔도 그저 일상의 일들과 똑같이 대하도록 마음 수련을 시키신 것이다. 인성과 인품을 기른다고 당장 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행동, 말투, 표정 등에서 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평판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 특히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큰 기회가 주어졌을 때야말로 사람의 인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생각은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며 자란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를 뻗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한 일일지라도 원칙과 도덕을 지켜야 한다. 인품은 가르칠 수 없는 것. 띠딩 이런 거예요. 인품과 인격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매너는 가르칠 수 있어도 인품은 못 가르친다.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인성, 인품, 인격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제자가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구분된 건 그 가져올 수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따오면서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난한 부모는 돈이 없는 부모가 아니라 물려줄 정신세계가 없는 부모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품은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잘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스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스승이 자기한테 어떻게 인품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줬는지. 그래서 일단 모범을 보여라 어른들이,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챔피언의 무게를 견뎌라. 1989년 내가 잉창집에 바둑대회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창호는 그저 돌부처 같은 표정으로 고개만 꾸벅 숙였다. 축하한다는 인사도 웃는 얼굴도 없었다. 우리 사이가 원래 이런 식이었다. 이창호는 나의 제자로 들어온 지 2년 만에 입단대회를 통과했다. 그때부터 창호는 빛의 속도로 성장해서
대회에 참가하기만 하면 수십 판씩 이기고 돌아왔다. 하지만 나도 창호에게 특별히 축하한다고 말한 기억이 없고 창호도 나에게 기쁨을 표현한 적이 없다. 우리끼리는 이기고 돌아왔다고 칭찬한 적도 지고 들어왔다고 위로한 적도 없다. 프로바둑 기사에게 이기고 지는 것 그냥 밥 먹는 것과 똑같다. 밥은 오늘 하루만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밥이 좀 맛있었다고 흥분해서도 안 되고 맛이 없다고 짜증을 내서도 안 된다. 승부 세계에서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오래 갈 수 없다. 이겼다고 우쭐해하면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전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이겼다고 우쭐해하면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지는 경험을 쌓아야 하므로 일상의 경험으로 덤덤하게 바라봐야 한다. 프로기사들도 사람인지라 지고 돌아온 날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이기든 지든 평상시처럼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패배의 아픔이 스멀스멀 기어올라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난다. 뾰족한 수가 없다. 일어나서 마당을 왔다 갔다 걷든지 책을 읽든지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며칠 애쓰다 보면 조금씩 가라앉는다. 1990년 제29기 최고위전. 창호는 당대 최고의 고수들을 꺾고 도전자의 자격으로 내 앞에 앉았다. 사구까지 힘겹게 싸워 2대2 무승부를 만들었지만 결국 마지막 5국에서 창호에게 반집승을 내주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고 돌아왔으니 가족들은 축하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난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속마음이 어떠하든 창호와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창호에게는 가장 벅찬 날이 왔을 것이고 나에게는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든 매우 힘든 날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 생각은 긍정이다. 나는 빨라야 40대 중반쯤이나 창호와 결혼하겠구나 예상했다. 그런데 창호의 성장은 빨라도 매우 빨랐다. 1990년 창호에게 최고위를 빼앗겼을 때 나는 37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기쁨보다도 놀람이 더 컸다. 창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90년 9월에 국수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3대 0으로 나를 눌렀다. 1991년 대왕전, 왕위전, 명인전 등 3개의 타이틀까지 가져갔다. 1991년 말이 되자 창호는 7관왕으로 올라섰고 나는 4관왕으로 내려앉았다. 창호가 우리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창호는 나에게 모든 걸 배웠고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물 흐르듯 했다. 독립을 한 후 창호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만큼 나의 몰락도 빨랐다. 그 무렵 나는 창호와 경기를 할 때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곤 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다. 머릿속에서 고도의 계산을 펼치느라 온몸이 분해될 지경이었다. 나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데도 의자에 거의 드러누운 자세로 바둑을 두어야 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와기, 그러니까 누운 바둑 이런 거죠. 와기라는 말로 점잖게 표현해 주었으나 사실은 중년의 바둑 황제가 16 소년에게 무너져 내리는 슬픈 몰락의 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거의 모든 타이틀을 넘기고 작은 타이틀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창호는 이것마저 놔두지 않았다. 1995년 2월 나는 창호에게 마지막 남은 대왕 타이틀까지 빼앗겼다. 20년 만에 어떤 타이틀도 없는 무관의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난히 마음이 평화로웠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상하리만치 홀가분했다. 며칠 동안 실컷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더니 몸도 기분도 더 좋아졌다. 꼭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의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마구 쏟아졌다. 타이틀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제 잃을 것도 없다는 걸 의미했다.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다 잃어버리니 자유로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마구 솟아났다. 아마도 살려고 그랬을 것이다. 계속 고통과 분노에 쌓여 있으면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살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해냈을 것이다. 바둑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계속 바둑을 하며 살아야 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나는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수많은 판을 싸우면서 나는 내가 언제든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계속 기어 올라가 도전장 내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8년 국수전 도전자가 되어 창호와 다시 만났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159수 만에 창호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다시 곧 떨어질 수도 있는 운명이지만 적어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진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 2011년 이창호가 무관이 되었을 때 언론과 나눈 인터뷰를 보았다. 신경을 묻는 질문에 창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막상 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무관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바둑,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창호도 이제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바둑을 둘 뿐이다. 3단 이길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겨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전을 노린다. 1997년 제8기 동양증권배 결승 1국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과 결승을 벌이고 있었다. 초반의 순간의 착각으로 대마가 함몰당했고 그 후부터 종반이 다 되도록 쫓겨다니고 있었다. 누가 봐도 승패가 뻔한 승부. 다들 내가 돌을 던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무리한 공격을 퍼붓자 고바야시 구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래대로 툭툭 쳐내기만 하면 쉽사리 막을 수 있는 수에 그가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싸움을 걸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뭔가 크게 착각했는지 고바야시 구단이 엉뚱한 곳에 돌을 놓은 것이다. 그때부터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230수 만에 경기는 끝났다. 결과는 나의 6집 반승. 조은현이 심했다. 대국이 끝나자 관전자들이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가 원래 그렇다. 아니 승부를 떠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길 수 있다면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전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버텼던 이유는 이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길 기회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나의 영토를 확장해라.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들 이기려고 애를 쓴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노력한 만큼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을까?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 꿈을 실현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영토 확장일 것이다.
너에게만은 질 수 없다. 죄송합니다. 밥을 먹고 왔지. 서봉수 구단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은현은 내 바둑의 은인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았다. 황송하고 고마운 말이다. 서봉수를 처음 만난 건 일본에서 돌아와 군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기원에서 만났는데 같은 또래라서 금방 가까워졌다.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었다. 아무런 틀도 형식도 없이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릴라 같은 바둑을 구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형식에 얽매인 바둑만 하다가 흙탕물에서 뒤엉켜 싸워보니 짜릿했다. 마치 권투글러브를 벗어던지고 이종격 투기를 하는 것 같았다. 군입대 후 다시 만난 1974년 제6기 명인전에서 나는 3대1로 그에게 패했다. 엄청난 충격이 찾아왔다. 얼마 후 나는 국기전에서 그를 만나 서력을 했다. 그리고 1976년 왕위전에서도 그를 이겼다. 뒤이어 1978년에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명인 타이틀을 빼앗아왔다. 아마 서봉수와 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보통 바둑기사들은 경기 직후에 아무리 분하고 원통해도 감정을 숨기고 대화를 나누며 복귀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복귀를 하지 않았다. 사석에서 어울리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쩌다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 피차 너무 불편해서 한 사람이 먼저 자리를 뜨곤 했다. 하지만 서봉수가 지독하게 느껴진 건 그 다음부터였다. 그는 도대체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다. 다른 기사들은 점점 나에게 지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서봉수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질수록 더 독을 품고 달려들었다. 당시 나는 두면 이긴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90%에 가까운 승률을 올렸는데 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서봉수와의 대국이었다. 패배의 아픔에 절대로 무뎌지지 않는 투쟁 정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훗날 정상에서 내려와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서봉수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부터 승부에 대한 집착과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을 배웠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멀리서 응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새로운 유로 승부해라. 창호는 나와 완전히 다른 류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바로 이런 다름이 나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1988년 사상 최초의 사제 대결에서 나는 타이틀을 방어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창호에게 1패를 당했다. 그런데 그 첫 패배가 불과 반집 차였다. 반집. 바둑 경기에서는 먼저 돌을 놓은 흙이 유리하다고 보아서 백에게 6집 반의 덤을 준다. 이걸 계산해서 어느 한쪽이 0.5집 차이로 이기는 걸 반집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호와 정상에서 수많은 대국을 치렀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집패가 재현되었다. 나와 창호의 통산 전적은 188승 119패로 창호가 앞선다. 그러니까 조훈현 입장에서는 119승 188패죠. 이 가운데 나의 반집승이 5번인데 비해서 창호의 반집승은 20번이나 된다. 반집승은 창호가 발견한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창호는 스승과 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스스로 스승을 능가하는 법을 깨우친 것이다. 새로운 유란 이기는 류다. 그것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 허점을 파고들면서 탄생한다. 싸움에 대한 예의. 1985년 일본 기성전 결승. 조치훈이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나타났다. 조은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태는 심각했다.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가 부러졌고 왼쪽 무릎인대가 끊어지고 왼쪽 손목이 부러졌다. 머리에도 외상이 있었으나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둑계는 난리가 났다. 불과 일주일 후면 기성전이 시작되는데 타이틀 방어자가
1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은가. 그때 조치훈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머리와 오른손이 멀쩡한 것은 바둑을 두라는 하늘의 뜻이다. 당장이라도 바둑을 두겠다. 이거 사무라이 같네 이거 말투가. 휠체어를 타고 대국장에 나타난 조치훈은 환자복 차림에 왼발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무릎에는 담요를 덮고 있었다. 왼발이면 왼팔이겠죠. 왼팔 다리 이렇게. 일국은 졌다. 그 몸으로 싸우기는 무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는 이국과 삼국을 통쾌하게 이겼다. 특히 이국은 바둑 역사상 길이 남을 훌륭한 기보가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때의 기성전은 2대4로 조치훈이 패했다. 한때 기성 명인 본인방의 3대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했던 일본의 바둑 황제가 무관의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조치훈을 초라하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가 보여준 휠체어 투어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치훈 외에 감동을 준 사람이 바로 그의 상대였던 고바야시 고이치였다. 일생일대의 숙적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 이겨도 영광이 될 수 없고 지면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 고바야시는 조치훈을 병문안간 자리에서 대국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어떤 불안이나 망설임도 없이 최선의 경기를 보여주었다. 조치훈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보다 강했다. 그것은 떼등하게 싸우고 싶다는 그 요청이었다. 일본 놈 발음이죠. 고바야시는 조치훈을 상처 입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강력한 라이벌로 보았다. 조치훈도 이렇게 말했다. 휠체어 대국의 희생자는 내가 아니라 고바야시였다. 부상당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투철한 승부욕으로 나를 상대해 주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고 때문에 졌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스스로 강한 자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지더라도 당당하다. 나는 고수가 갖춰야 할 싸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대에게도 기죽지 마라. 승부의 첫째 조건은 뭐니뭐니 해도 기백이다. 표정도 자세도 행동도 자신만만해야 한다. 그것은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기백과 자신감의 차이,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단, 판을 정확히 읽고 움직여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충실해라. 처음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한국말도 잘 못했고 기원의 분위기도 일본 기원은 또래 기사들과 어울리며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실전이었다. 일본에서 바둑은 철저히 도였다. 바둑 앞에서 사람들은 엄숙하게 예를 다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나에게 한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딜 가도 나이를 물어봤고 어린아이 취급을 당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김인 선배였다. 김인 구단은 나보다 앞서 일본 기타니 문화에서 약 2년 정도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일본 바둑은 도와 예를 중요시 여기고 한국 바둑은 그저 싸움판인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쪽도 잘못된 것은 없어. 그저 다른 것일 뿐 어느 한쪽도 틀린 건 아니야. 네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일본식으로 바둑을 했다면 이제 한국에 왔으니 한국식으로 하면 돼. 그러면서 적박한 한국에서 바둑이 빠르게 발전하려면 이런 싸움판의 단계를 거치는 게 지름길일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선배의 말은 적중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부터 한국 바둑은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한 반면 일본 바둑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일본이 형식에만 너무 집착하는 사이에 한국 바둑은 훌륭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껑충 도약한 것이다.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갖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바로는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환경이다. 판 밖에서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봐. 아이씨, 죄송합니다. 바둑격언 중에 반회팔목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바둑판 밖에서 보면 8집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불안, 초조, 욕심 등으로 인해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비유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만 한다. 하지만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어 높이 올라간다. 더 이상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당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 서 있다. 돌을 던지고 나가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겐 보여주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며 괴로워할지 몰라도 판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여전히 8집을 더 갖고 있다. 그러니까 판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8집,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8집이 더 있다라는 거죠. 프로기사들한테 8집이면 뭐 완승이에요, 완승.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8집을 더 갖고 있다. 그러니 아직은 게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죠. 꿈보다 현실이 먼저다. 피나게 노력해서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대가가 보잘것없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특히 프로의 세계에서 우승이란 당연히 어마어마한 상금으로 세상에 떠들썩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꿈과 현실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이다. 먼저 먹고 사는 길부터 뚫어야 한다. 뭐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이 단락 읽으면서 좀 꼰대 같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는데, 어쨌든 고수의 말을 잘 들어라. 영어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부르는 건 종합적인 지식과 사고를 두루 갖춘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초보들은 패싸움이나 대마싸움 같은 작은 부분에 집착해서 전체를 보지 못한다. 고수가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스스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선생은 그냥 선생이 아니고 상사는 그냥 상사가 아니다. 그들은 나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아, 꼰대 같아. 오만에 빠진 사람은 결코 고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고수가 될 수 있다.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내 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아끼던 돌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의 기회에 영향을 준다. 당장 주어진 기회가 달콤해도 그것이 훗날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버려야 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멀리 떨어져서 판을 구석구석 읽으면 정답이 보일 것이다. 5단 더 멀리 예측해라. 더 깊이, 더 오래 생각해라. 예전 바둑 대국은 참으로 길었다. 지금은 2~3시간 안에 끝나는 바둑이 대부분이라 아무리 길어도 4시간에서 7시간이면 끝나지만 20년 전만 해도 제한시간이 각자 5시간이라서 초읽기까지 합하면 총 대국 소요시간이 11시간이 넘기 일쑤였다. 속기바둑과 장고바둑 중에 무엇이 옳으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형식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른 것은 쾌감을 준다. 재미있고 짜릿하다. 하지만 그것만 쫓다 보면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결정해야 하는 때에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된다.
문제는 언제나 욕심이다. 바둑에서도 꼭 이겨야 한다는 욕심이 꿈틀거리면 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장에 이익에 눈이 멀면 서너 수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수읽기를 제대로 한다는 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고수라면 좋은 수가 보이는 순간조차도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내 눈에 보였다면 상대의 눈에도 보였을 것이고 그 역시 그에 대해 준비를 할 것이 분명하다. 좋아 보이는 길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버린 상태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최선의 수를 선택해야 한다. 지식으로 수읽기 하라. 바둑에서 수읽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수읽기는 직관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식이 많아야 한다.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로 지식을 많이 쌓아두어야 다양한 각도에서 판을 읽고 더 멀리 예측할 수 있다. 프로는 시간을 이긴다.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싶다면 어린 시절부터 시간 제한이라는 압박 속에서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데드라인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바둑은 결정을 못하고 초읽기 시간을 넘기는 것보다는 차순의 수라도 놓는 것이 낫다고 가르친다. 최고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데드라인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늘 내놓는 건 역시 확실한 능력이다. 6단 아플수록 복귀해라. 눈을 부릅뜨고 실패를 봐라. 복귀는 사전적으로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두는 것을 뜻한다. 1991년 동양증권배 결승에서 이창호를 만난 린 하이펑 구단은 일본 바둑기사죠. 원래 대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다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도의 경지에 오른 고수였다. 눈앞에서 세계 챔피언을 놓쳤는데도 억울한 표정 하나 없이 17 먹은 소년을 붙들고 꽤 오랫동안 복귀를 했다. 그날 이후로 이창호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린 하이펑을 꼽고 있다. 배국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지는 복귀는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억울함과 분함 등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기가 어렵다. 특히 패자가 된 날의 복귀는 몇 갑절 더 힘들다. 그건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덤덤해 보이겠지만 속은 너무 따갑고 쓰라리다. 프로 바둑기사들은 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괜찮은 척하는 것일 뿐 전혀 괜찮지 않다. 이세돌은 2001년 LG배 세계 귀향전을 놓고 이창호와 대결했을 때 먼저 두 판을 이겨놓고도 내리 세 판을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때 그는 17의 어린 나이였지만 덤덤한 모습으로 복귀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오랜 시간 엉엉 울었다고 한다. 가끔 복귀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기사들도 있다. 관전자들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눈물이 쏟아져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다.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괴롭기만 한 복귀. 그럼에도 우리는 복귀를 해야 한다. 복귀를 해야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복귀를 잘해두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수를 더 깊이 연구해서 다음 대국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한다. 아니,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실수를 한다는 건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미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적의 아이디어를 배워라. 누구나 지는 걸 싫어한다. 될 수 있으면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기고 싶다면 이기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한다. 하나라도 더 질문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수는 날마다 복귀한다.
오래전 기원으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대뜸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있어. 이 일본 사람 같나?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있어. 예? 나는 조선생의 기보를 몇백 번씩 놓아보았어. 지피기면 지피쥐기면 백전백승 아니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대화를 끝냈다. 기보를 보면 그 사람의 바둑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그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조용하게 바둑을 두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격렬하게 몰아칠 수 있고, 격렬하게 싸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두텁게 바둑을 둘 수도 있다. 고수의 바둑은 단 한 수의 차이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본인은 고수란 얘기고, 뭐 고수가 맞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보를 많이 외운다 해도 그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상대방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바둑 공부를 쭉 이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준비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그날의 바둑을 복기하는 것이다. 그날 둔 바둑은 현재의 내 실력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실패의 기억 따위는 지워라. 복기는 극복하고 흘려보내는 의식이다. 오늘 바둑을 망치긴 했지만 뭐 어쩌겠는가. 이미 둔 돌은 물을 수가 없다. 아쉬운 감정은 빨리 떨쳐내는 게 좋다. 곧 다른 대회가 열릴 것이고 나는 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택한 방법은 역시 복귀하고 또 복귀하는 것이었다. 복귀를 통해 패착을 밝혀내고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길을 찾아내면 그 자체로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복귀는 후회가 아니다. 복귀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다. 7단 생각을 크게 열어라. 나눔과 베품의 순환. 일본이 있었기에 한국과 중국의 바둑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이 있었기에 중국의 바둑이 지금처럼 강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 바둑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러할 것이다.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결코 한 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혜택의 밑줄을 갚는 것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적의 성장을 기뻐하라. 2013년 총 7개의 세계대회 중에 6개의 우승 트로피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하나는 일본이 가져갔다. 한국이 단 하나의 우승 트로피도 챙기지 못한 건 17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 차민수. 이게 이제 드라마 올인의 그 주인공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사람이라대요. 프로게임 블러. 근데 이제 바둑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바둑 홍보 또 했다던데. 자, 차민수는 80년대 초반부터 중국 바둑이 발전해야 세계 바둑이 발전한다고 떠들고 다녔었다. 이제 중국 바둑은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강력하다. 이 중간에 이 차민수 씨가 중국 바둑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대요. 그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 책에 좀 두터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짧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원문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자, 중국 바둑은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강력하다. 그 바람에 한국 바둑이 위축되었으나 나는 이 또한 바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바둑이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다면 우리 프로 기사들은 지금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손가락을 빨며 우울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중국 바둑의 시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문을 열어라. 일본 바둑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 바둑이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교류가 필요하다. 8단 사람에게서 배워라.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세고의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책에서는 자세하게 나와요. 요약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나의 스승이신 세고의 선생님은 내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목을 매달아 자살하셨다.
나는 선생님의 자살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건 오직 선생님의 레거시 유산이다. 선생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유산, 바둑에 대한 사랑과 그 곧고 깊은 정신세계를 기억할 뿐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어라. 이건 이제 다른 분입니다. 1977년 가을 어느 날 슈코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큰켄, 나 지금 김포공항에 있다. 어서 와서 나를 맞이해라. 새벽까지 술을 먹다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첫 비행기로 타고 왔다는 것이다. 후지사와 슈코 선생은 나의 실전 바둑 스승이다. 선생님의 주변에는 늘 뭉게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선생님을 떠올리면 나는 아직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 감탄을 하게 된다. 그 많은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다. 나의 가슴은 몇 명이나 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님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9단 심신의 균형을 찾아라. 나쁜 것을 몸에 넣지 마라. 담배 끊으란 얘기입니다. 젊음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다. 승부 세계에서 나이와 체력은 핑계가 될 수 없다. 나이 때문에 체력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승부사로서의 인생은 끝난다. 젊음은 축복이다. 그것만으로도 젊은이들은 대단한 존재다. 그러나 그 축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젊은이라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그것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젊음이 다 지나간 후에도 건강하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어야 한다. 더욱 노력해서 가끔 젊음을 이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바둑이라면 나이 먹어서도 젊은 바둑기사를 이길 수 있다면, 아니면 젊은이들과 뭐 이렇게 더 어울리면서 내가 나이를 극복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삶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물론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노력하는 그 자체를 즐겨야 한다. 왜 격언처럼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오래 앉아 있었다면 이제 걸어라. 오래 놀았으면 좀 움직여봐. 뭐 이런. 나는 바둑을 하지 않을 때는 등산을 한다. 마지막 한 수를 둘 때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버텨내려면 체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 다음은 체력이고 체력 다음은 정신력인데 정신력도 결국은 체력에서 나온다. 10단 행복할 시간 만들기. 무엇이 생각을 방해하는가? 나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은커녕 운전면허증도 신용카드도 없다. 그래도 안 불편하다.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정적의 시간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하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고독이라는 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우리가 인생을 보다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꿈에 더 높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력과 더불어 내면의 성숙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혼자 있고 더 많이 외로워져야 한다. 더 많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느낌은 되게 바둑 쓰다 보니까 고리타분한 양반이구나. 그리고 나이 먹었으니까 되게 좀 약간 꼰대 근성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은 드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부분 받아들여고 좀 신선하구나, 몰랐구나라는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유일하게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책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괜찮아요.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지금 내 현실하고 딱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교훈은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고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읽으니까 이제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가 좀 나았어요. 관심 있으시면 어쨌든 한번 사서 자세한 내용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굿 럭.